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 되는 거다. 국민의힘 다음 주 비대위 출범 위한 속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내 복귀를 막기 위해 비상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바로 10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조심한다고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각별히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마는 끝났는데 최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싱크홀,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볼 곳은 강원도 양양의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고는 현재 빌라 한 동이 싱크홀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 예, 이호영 변호사와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CCTV 영상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네. 얼마나 컸냐, 싱크홀이.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그래서 입주했던 편의점에 두 동강이 났어요. 네, 지금 오늘 오전 6시 40분에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건물이 무너져 버렸고 예. 편의점 건물이 두 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지금 피서객 등 9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이뤄졌고 다행히 지금 죽거나 다친 사람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면 아까 이호영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90명이 좀 미리 대피하는 바람에 큰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만약에 저 편의점 안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이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형 참사죠. 왜냐하면은 지금 건물이 두 동강 나는 저 힘이 사람이 다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작용했을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저렇게 물건이 막 나동댕이 쳐지고 건물이 두 동강이 났고 실제로 상하수도관도 다 파열이 됐고요.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던 이 편의점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 편의점 물건 정리하던 중에 쾅 하는 소리가 나와서 밖에 나와 보니까 편의점 건물 뒤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이후에 건물이 바로 무너져 내렸다.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아요.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편의점 건물 뒤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후 건물이 바로 무너져 내렸다. 근데 그 주변에 인근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물론 뭐 싱크홀이니까 집안이 약해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목격한 싱크홀 사고는 벌써 6번이고 영업에 지장받고 있다. 여러 그 주변에 전조 증상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인근 모텔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주변에서 목격한 싱크홀만 벌써 6번이고요. 그다음에 모텔 주인뿐만 아니라 그 양양군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이 일대 싱크홀 사고로 파열된 수도관을 이제 복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복구하는 작업만 벌써 서너 차례 했다. 그러면서 이게 싱크홀이 터파기로 흙을 퍼내면 지하수가 이제 공사 현장으로 쏠리는데 이 때문에 싱크홀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인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재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막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파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행인 것은 사람이 안 다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편의점은 지금 건물이 두 동강 났으니까 영업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할 텐데요. 당연하겠죠. 저 편의점이 가입되어 있는 가맹본부가 있어요. 그 가맹본부에서는 어쨌든 편의점에 어떤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그렇죠.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프랜차이즈는 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있는데 예. 가맹점주가 지금 이거는 본인의 어떤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맹본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 가맹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은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CCTV 영상을 보면 얼마나 순간적으로 큰 힘이 편의점에 가해졌는지 두동강이 난 장면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싱크홀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특히 최근같이 집안이 약해지는 장마철 싱크홀은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은 작년 6월에도 종로구 한 학교 통학로에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했고 여기 보면 작년 9월에 충청남도의 한 주차장도 차가 이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와, 있는데 저거는 진짜 근데 이게 인재라고 보기도 봐야 되겠지만 뭐 네. 뾰족한 대책이 있는 거 아닌지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마냥 주의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텐데요. 일단은 일반 시민이 저렇게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떨어지는 사고를 대비할 가능성은 전무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관계 당국이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은 뭐 이런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배관 문제도 있어요. 노후 배관으로 물이 계속 흘러들면 거기에서 이제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렇겠죠.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뭔가 이 시에 여러 가지 노후 배관이나 그다음에 집안의 구조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집안 침하와 관련된 지형도를 만들어서 뭔가 비가 내리기 직전이나 네. 이럴 때 미리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의 속정 먼저 가봤습니다. 저렇게 편의점이 두동강이 났는데 여러분들도 이 각별히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 끝났지만 계속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10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9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결제하는 척 하다가 취소했다. 최근에 자영업자분들 식재료 값도 크게 올랐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요. 여기에 더 화가 나는 그러니까 이른바 먹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뭐 다소 웃어넘기기에는 상당히 주도면밀한 범죄인 것 같아서 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인 매장 2곳에서 20번 가까이 100만 원치 이상의 물건을 절도했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이용보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결제를 하는 척하다가 취소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인 매장 가면 예. 본인이 직접 물건을 이제 장바구니에 옮겨 담고 어허. 그리고 출입구 쪽에 보면은 스스로 바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그 맞아요. 결제대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하다가 직접 일일이 상품의 어떤 바코드까지 다 찍어서 마지막에 이제 신용카드 넣고 결제하면 되는데 예. 거기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결제 취소 버튼을 눌러서 마치 그냥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절차를 마치고 막판에 결제만 생략하고 물건을 싸들고 유유히 나갔는데 예.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무인 매장 2곳에서 19번에 걸쳐서 이러한 물건을 절도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저기가 그 일반 것처럼 이제 뭐 삐삐삐삐 하는 곳이 없는 거를 본인이 알고 결제하는 척하고 취소만 누르고 바로 그냥 도망간 셈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거 보면서 아니 밖에 나갈 때 결제가 안 된 물건들이면은 왠지 그런 경보음 같은 게 울리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범인은 이렇게 본인이 결제 취소를 누르고 나가도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저러한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튀 얘기. 그런데 주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편법을 쓴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저기서 지금 하는 척하다가 취소 버튼 누르는 데가 많네요. 네. 요즘도 계좌이체 많이 하니까 어떤 걸 지불할 때 계좌이체를 다 한 척 은행 어플에서 이체를 과정하는 다음에 아 이거 다 이제 입금하겠다 하고 취소 버튼 누르고 떠난다. 이게 특히 노인분들, 노인 사장님 상대로 이런 편법과 꼼수들이 성행한다면서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예. 요즘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결제하려고 봤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보통 계좌이체로 이렇게 결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이제 먹은 그런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계좌이체할 때 보면 그 이체할 금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예금주 다 입력하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 이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 돈이 여기로 입금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하나 나와요. 바로 직전 화면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그 본인이 이제 전자 서명을 해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범인은 그 가게 주인한테 입체가 이제 완료되기 직전 화면까지만 보여주고 마치 이체를 한 것처럼 상대를 속여서 본인이 유유히 그 이체를 하지 않고 음식값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러한 행각을 계속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사건입니다. 이거 주의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요즘 이런 그 손님들, 먹튀 손님들 많다는데 끝까지 한번 본인 휴대전화로 입금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러면 먹튀와는 좀 정반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과거에는 돈을 못 준 음식값을 2년이라는 시간 뒤에라도 돌려준 사연이 온라인에서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짬뽕값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과거에는 본인이 저렇게 본의 아니게 배달했던 음식값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짬뽕 2개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2년 만에 지불하면서 또 소소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식당 주인이 지금은 식당 주인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2년 전에 이분이 50년 가까이 중식당을 운영을 했대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운영하던 식당을 이제 폐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신 분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본인 집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열어봤더니 지역 상품권 3만 원이 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본인이 예전에 이제 그 쪽지를 남긴 분이 쓴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달시키고 드리지 못했던 돈을 이 뒤늦게라도 드립니다라고 썼는데 예. 이게 신기한 게 식당에다가 이 봉투를 놔두고 간 게 아니라 식당 주인이 이미 식당을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문 닫고 어디 가서 사는지를 수소문을 해서 물어물어서. 굳이 찾아와서 본인이 내지 못했던 밥값을 지불한 그래서 앞에 다뤘던 사건과는 정반대의 미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담, 먹튀 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도 바로 발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주유소로 떠나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 기름을 넣던 중에 무심코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영상 만나볼까요? 예. 그나마 뭐 저 정도 영상에서 갈무리가 된 게 앞으로 그 이후에 사후 대처들이 좀 해서 더 큰 사고는 막았다면서요? 너무 천만다행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셀프 주차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절대로 이제 라이터 불 켜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보면은 이런 차를 어떤 주유를 하는 과정 옆에서 뭐 라이터를 켜도 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주유구 옆에 유증기가 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증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세차가 아니죠. 주유를 하다가 예. 무심코 담배를 켜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어쨌든 저 사고를 친 남성이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본인 차에 지금 불이 나니까 얼른 그 차량을 주유소 밖으로 운전을 해서 본인은 약간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맞아요. 이 차의 어떤 주유소 화재 또 다른 인명사고는 다행히 막은 그런 사건입니다. 저기서 바로 운전석에 타서 운전을 해서 차를 뺄 생각 그렇게 쉽게 못 할 텐데 일단
저 정도 사고에서 막은 게 참 다행입니다. 이게 좀 비슷한 사례로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스팀 세차기 폭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의 다 피해는 봤죠. 저희 2대 있었는데 한 대는 전소돼서 폐차를 했고요. 나머지도 다시 싹 다 갑니다. 중유잖아요. 소화기 자체가 여기 조그만하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폭발하거나 했을 때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데 너무 미흡하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팀 세차가 사실 뭐 등유 같은 이제 인화성 물질들을 끓여서 물이 없는 공간에서도 세차라는 게 바로 스팀 세차인데 네. 저게 좀 위험천만한 부분들이 종종 있고 실제로 법 규정도 좀 모호해서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스팀 세차라는 게 출장 세차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의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로 출장을 나와서 스팀 세차를 해주는데 스팀 세차라는 게 말 그대로 고온, 고압의 어떤 그런 열기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스팀 세차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방금 나왔던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량에 677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스팀 세차 업체가 영세 업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배상 책임 보험이 뭐 끼케야 1억 원, 3억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670대 정도의 과거 차량 사건에서. 손해가 발생을 해서 그 1억 원, 3억 원의 책임 배상으로 이게 피해 전액의 배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저희가 오늘 온라인상에서 꽤 화제가 됐던 12.9281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권 이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넉 달 전에 찍은 영상을 뒤늦게 올린 거라지만 그동안 SNS 활동을 꽤 왕성하게 했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유튜브까지 만든 건 그 의미가 작지 않을 텐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일단 지난 4월 영상이기도 하고 유튜버가 됐어요. 이제 정치 활동 재개는 아니라는데 그럼에도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이겠죠? 우선 뭐 유튜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만드는 거야 이상하지 않은데 이걸 정치와 연관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째는 우선 뭐 선거 때도 아니고 두 번째 그 민주당 안에서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넜느니 못 건너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정경심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이제 재판을 막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국 그 교수로서는 지금 뭐 정치 얘기하긴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책도 이제 2권 내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조금 화제는 됐지만 이게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팬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재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와 연결시키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기사를 본인 SNS에 심심치 않게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비검찰인 선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부의 원리인데 이거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의 하나의 부서로서 민정비서관실이 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의 친인척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게 되면 이걸 누가 하지라는 점에서 걱정이 되고 뭐 앞서 이도원 의원님은 뭐 정치활동 재개까지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들이 어쨌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영향력을 좀 키우고 그 이후에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글도 많이 공유를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물론 뭐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는 거야 뭐 개인이 결심해서 하면 되는 건데 유튜브를 하는 게 기사가 되니까 또 바로 SNS에 저런 기사를 저런 내용을 올리잖아요. 정치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재판받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스스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또 스스로 SNS에 또 관련된 자기 입장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뭐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여론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단순히 남아있는 건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조국 전 장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권 교체된 데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우스갯소리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기도 한데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 당한 민주당 여권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섭섭함과 비판적 시각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 전 장관도 과거처럼 폭풍 SNS라든지 폭풍 어떤 정치적 발언들을 이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것이 또 화제가 되니까 또 한 번 SNS에 또 발언을 올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발언은 직접 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 보면 여전히 잊혀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왜 이렇게 재판이 늦게까지 끄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 재판을 말씀이십니까? 빨리 좀 종결을 해서 국민들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 조국 사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혹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많이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뭐 윤석열 검찰이 결코 공정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조국 사태에 민주당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걸 봤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자는 합의는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 등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승훈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김경수 전 지사 사면론까지 야권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유튜브 활동도 재개했다. 뭐 이게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 어대명 뭐 이 분위기는 좀 안 되지 않아야 되겠냐는 분위기와 또 조국 전 장관 유튜브가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조국 강을 건넜냐 안 건너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처가 한 4년 정도 구속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딸도 지금 학위까지도 잃을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동생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심판은 어느 정도 끝났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이 살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국 스스로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오지 않는 한은 실은 복귀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부든 외부에서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예. 좀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때문에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 박지원 전 보이고. 비대위원장도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고 그렇죠.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인이 된 지 오래됐고 예. 지금 처가 구속돼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이 여유 있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 판단은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합니다. 건넜다, 민주당도 건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설 변호사님, 배우자 얘기도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정경심 전 교수가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사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네. 이 결정을 다름 아닌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다. 네. 묘한 인연이다, 악연이다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일단 송경호 중앙지검장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그래야죠. 하고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어차피 기속력이 있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신청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형 집행정지가 필수적인 경우와 임의적인 경우가 있는데 임의적인 지금 신청 사건이거든요.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강.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형 집행정지를 건강상의 이유로 했었지만은 불허가 된 상황,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긍정된 사례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친상을 당했을 때 맞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 기타 중대한 사유를 해가지고 이제 형 집행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나 아니면 전문가, 의사의 어떤 그 진단서라든지 이 향후 어떤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그 건강 상태에 따라 객관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심한 경우에는 형 집행 정지가 돼서 치료를 좀 받는 것도 나쁘지. 형 집행 정지가 된다 해서 그 기간 동안 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형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유튜버가 됐다. 뭐 오늘 꽤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오랜만에 조 전 장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에 연일 시끄러웠던 양산 평산마을인데요.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제주도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휴가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물놀이를 하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얀 모자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눈이 안 보이잖아. 아, 너 안 보이는구나. 이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야지, 손 흔들어야지. 좋아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여기 보면 아쿠아슈즈 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래시가드 입은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 사진 많이 공개됐어요. 김은식 교수님 일단 어떻게 보이세요? 뭐 이제 바로 이 직전에 대통령이셨고 또 퇴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국민들한테는 또 많은 관심과 눈에 띄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저게 언론사나 관련된 유튜버들도 찾아갈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제주도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나 눈에 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뭐 좋든 나쁘든 셀럽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찍고 관심을 끌게 돼 있고 여기저기 화면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뭐 충분히 뭐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의 관심을 뭐 끄는 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제주에 와서 일주일간 휴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갖고 뭐 정치적인 논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퇴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인의 여가 또 개인의 휴가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까 영상에 보면은 뭐 손 흔들어 달라고 시민들이 얘기했더니 김정숙 여사가 먼저 남편에게 문 전 대통령이 그걸 바로 못 봤으니까 그런 영상까지 보였어요. 근데 이도원 의원님, 꼭 그 휴가만 즐기는 건 아니고 아까 저기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탁현민 전 비서관도 같이 휴가를 동행했는데 제주도지사도 만나고 혹은 뭐 고민정 의원도 같이 잠깐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뭐 이른바 말하자면 정치적 행보도 아주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주도 왔는데 같은 당 소속인 이제 제주지사는 뭐 의례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예. 화면에 보이는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동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휴가를 온다는데 안아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화면에 같이 보이는 것 같고 고민정 이제 의원이 지금 제주도 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최고위원에 지금 출마해서 선거운동 차원에서 제주도에 그렇게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왔으면은 또 만나지 않을 수 없죠. 고민정 의원은 조금 지금 정치적으로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당장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야 되고 최근에 문심을 얻어야 됩니까? 그렇죠. 최고 그리고 문심이라도 많이 얻으면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지지를 하죠.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많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2024년 총선 때 고민정 의원은 추미애 의원과 아마 지역구 공천을 놓고 다퉈야 될 거예요. 광진이요? 그렇습니다. 서울 광진을이죠. 그래서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친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최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를 많이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향후 좀 넓게 보면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게도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대표로 당선되면은 현재 추미애 의원이 먼저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휴가 사진을 보다가 이제 다음 총선 광진 얘기까지 나왔네요. 예. 이번 휴가에 같이 함께한 탁현민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 예, 불편합니다.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고 저는 잊혀지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대통령의 성정은 그런 대통령의 노력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초반이니까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이 제주도 어딜 명소들을 갈 때마다 사진 포착되는 장면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양산 평산마을 진짜 조용하다면서요. 대통령 휴가를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쪽에서 집회를 다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산마을 주민들이 다행히도 간만에 휴가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혀진 사람으로 계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도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평산마을 주민들의 어떤 고통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들을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바지에 선글라스에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집에서 좀 휴가를 즐기고 계신다는데 맞아요. 또 국민들과 함께 좀 어울려졌으면 좋을 건데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지율 문제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금 빨리 좋은 여권이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 떨어졌다고 어디 안 가셨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고. 전직 대통령의 휴가, 현직 대통령 휴가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 제주 휴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는 좀 더 앞순위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입니다. 본인 수사가 검경 국기문란이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에 처음인데요.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본인 수사 얘기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에도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논란을 부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하고 싶었던 핵심은 저 내용 같아요.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동조하는 나라는 없다. 8월 전당대회 수사를 끝내겠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국기문란. 이 표현을 썼어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저기서 쓰는 게 참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럼 검찰 경찰은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대선 후보가 됐거나 또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혐의가 있고 무슨 고소고발이 접수가 돼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의 정말 자기중심적인 저 사고방식이 뭐 과거에 대선 후보 때도 정말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만 너무 편하게 정치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그 관련되어 있는 7가지 이상의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의 대선 후보로 뛰었던 분이고 또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지금 맡을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당대표인 의원이 될 거면 사실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에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부인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또 검찰과 경찰이란 준사법기관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재명 후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동굴이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걸 지지하는 분이 뭐 있다고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대다수를 설득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주환 변호사님, 그러니까 야당 내부에서도 이걸 사법 리스크로 받아들였는데 정치 보복이고 국기문란이다. 이게 마치 좀 전당대 앞두고 본인 관련 지지층들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또 특히나 전당대회 과정이지 않습니까? 당내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부분 아니면 그걸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 이재명 의원도 수사를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수사는 뭐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8월 중순까지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것도 일각의 보도기 때문에 뭐 경찰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고 수사의 결과를 내겠다라는 수사는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는 그 전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뒤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한창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의혹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승훈 변호사님,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한 5-6가지 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여기에 빠졌지만 대장동 의혹도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옆집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 물론 뭐 여당이 고발한 거긴 했는데 근데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인지 뭐 이 부분은 100번 양보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수사는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8월 말 정도에 끝나는데 8월 15일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김혜경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직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왜 전당대회 직전에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고요. 또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재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상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재수사를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긴 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수사를 압박해 나가고 그래서 상대 당의 당대표 후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것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라든가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공정과 상식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드려진 또는 자신의 처에 드리워진 어떤 범죄 문제 이런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 같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제 질문은
어떤 특정 사건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뭐 법인카드 이런 걸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참고인이 사망한 것도 최근 전당대를 앞둔 이재명 의원에게 낙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인데 그 이도원 의원님. 네. 어제 JTBC가 이런 기사를 썼죠. 김혜경 씨에게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숨진 김모 씨가 이재명 의원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 뭐 배모 씨와는 많은 인연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근데 이거를 음해와 왜곡이고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그 JTBC 보도 내용하고 그 이재명 의원 측의 반박 내용에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JTBC 보도는 경선 때 운전을 했다는 거고 예. 이 의원 측은 대선 때 운전을 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선 때는 이제 주로 그 공식 기사가 없으니까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라든지 다른 측근들이 할 수 있지만 상임으로 기사를 하진 않았어도 한두 번 뭐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추가로 그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사를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물론이고 이재명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그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 임명을 했고 예. 또 지금 뭐 수사받고 있는 배모 씨의 그 카드 바꿔치기에서 본인의 개인 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의원이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관련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이건 수사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수사하는 검찰은 대체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첫째, 이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사건이고 수사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원칙대로 열심히 수사하겠다. 그러나 역시 현직 의원이고 또 그 전직 그 대선 후보였고 예. 당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니까 검찰 수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 당대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특히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개항을 셀프 공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었던 개항을 공천,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초에는 당의 부름을 통해서 개항을 해 나섰다라고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뭐 의견 낸 건 맞고 근데 또 당시에는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좀 셀 때였으니까 본인이 셀프 공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을 때 이재명 의원이 뭐 국기문란 자신에 대한 사법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를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정말 편하게 정치 이슈를 본다. 그 자기 정당성이 너무 강한 자기 동굴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도 셀프 공천이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실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당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건 맞다.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그런데 내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도 아니고 또 전략공천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공천한 건 아니니까 셀프 공천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그것도 본인이 추천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전화를 걸어서 개항을로 내가 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인정한 건데 그러면 셀프 추천은 된 거 아닙니까? 나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셀프 추천을 했는데 그 전에 대선 후보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를 추천하는데 그게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저는 내가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셀프 공천이 아니다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말장난으로 빠져나가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정말 이재명 의원님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볼 때 누가 그걸 그 셀프 공천 아니다 말 잘했다 생각하겠습니까? 셀프 추천은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셀프 추천을 해서 그 막강한 사람이 전화해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에서 그 전에 있었던 송영길 의원 컷오프 시켰던 걸 다시 또 되돌려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영향력 행사 없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게 사실 이재명 의원의 애들의 그 사이다 같은 발언의 특징이었는데 너무 솔직하지 않은 자신만의 동굴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뭐 개인 의견을 많이 필요하셨는데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지만 셀프 공천이 아니라고 또 이재명이 주장을 한 거니까요. 그 얘기까지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야당에 이어서 이제 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다음 주 중반이면 이제 비대위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 같은데요. 비대위 출범에 키를 쥐고 있는 전국위 의장 서병수 의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에서 8월 5일 날 정국위원회는 3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09시에 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비상대책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좀 가닥이 잡혀가는 겁니까?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이도원 의원님. 네. 서병수 의원 얘기는 8월 5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전국위는 다음 주쯤, 그럼 늦어도 10일 전까지는 비대위 출범까지는 마무리 작업이 다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게 되고 차기 지도부는 임기는 2년이다. 윤곽이 꽤 자세히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큰 흐름이 잡혀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원 당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은 있지만 큰 흐름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당원 당규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5일 상임 정국위가 열리면은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석을 받거나 아니면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9일이나 10일까지는 정국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만약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걸 추임받고 하는 절차, 만약에 법적인 대응이 나올 때를 대비한 이런 이제 절차를 갖추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김 앵커도 지적했지만 서병수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장외에서 나름대로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서병수 위원장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그래서 불씨가 남을 수 있고 결론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이제 당 지도부로서는 이제 한번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이준석 대표 그동안 고생 많았고 미안하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당을 위해서 한번 사퇴해달라 솔직히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지만 상황이 대세는 넘어가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여기서 깨끗하게 물러나 주는 것이 당도 위하고 어떻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한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예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이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서병수 의원. 사실 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전국위 구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대위로 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고 실제로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되면 자동 해임된다라는 단어 말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가 뭐 이제 기울었다, 뭐 대세는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서병수 위원장의 전국위원장의 이 어떻게 열 것인가 절차를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고 굳이 또 친윤이라고 하는 또 그 계파에 들어가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전국위까지 열리는 데만 할 것이어도. 근데 어제는 또 되게 명예롭게 퇴진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렇게 또 입장이 좀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신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보면 어제만 해도 명예롭게라는 단어를 썼다가 오늘은 물론 뭐 원칙적인 절차 얘기입니다만 보시면 해임이라는 단어까지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떻게 물러나더라도 본인의 명예롭고 지금 된 상황은 아니고 윤리위에 의해서 어찌 보면 당 대표 직위가 지금 정지된 상황에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빨리 당 수습이 돼야 되고 안정적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아까 이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도 8월 말이면 어떤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빨리 새로운 집행부, 안정적인 지도부가 들어서서 서로 양 당이 지금 의회 정치를 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오늘 뭐 조수진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이것을 정당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만큼 참 이것만큼 또 정당 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된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했다가 자동 해임이라는 단어를 서병수 의원이 썼어요. 사실 지난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 불가피하다 의견을 모았고 이제 그 나머지 이유는 시간 문제, 절차적 수순이기 때문에 해임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이준석 대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평소보다 더 수위가 높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욕하다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는다입니다. 당연 당규 바꾸고 비상선포하고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살아나서 표결을 하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그랬다가 또 용피셜하게 용산 대통령실 말하는 거겠죠. 용산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바뀌니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저렇게 그 잘못된 논리의 어떤 허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투가 저렇게 되는 건 그래서 자꾸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맺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성숙한 정치인을 하기 위해서는 SNS에 올리는 글도 본인의 어떤 주장들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되 상대방과의 지나친 전투적 자세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태도는 문제가 있어도 말 내용은 맞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동훈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큰 흐름은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 억지스럽고 허점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 사태나 뭐 배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개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직무대행은 그만두되 원내대표는 그대로 한다. 그다음에 사퇴한 최고위원이 와서 또 사퇴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한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 그 의결 정도수가 안 된다고 비상 상황에는 의결 정도수를 채워서 했다. 등등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당헌 당규를 바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남은 자녀 연기를 할 거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고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그리고 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자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저리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상임정국위하고 전국이 열리면 저도 전국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상임정국에 전국이 열리면 이게 전당대회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의기구를 사실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거기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지금 서병수 전국의장이나 최고위에서 의결 안으로 상정한 그 안에 대해서
집단적 토론을 통해서 아마 지혜로운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비대위가 안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집단적 지혜가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비대위로 결정이 나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스럽고 과도하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지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저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납득할 수 있게 이준석 대표가 쿨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비대위로 가서 이준석 지도부 체제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향후에 새롭게 등장할 새 지도부에는 저는 윤핵관들도 같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승복하고 윤핵관도 이제는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핵관으로 불린 분들도 새 지도부에는 일절 등장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저는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준석 대표 말처럼 저기 문자 내용에 분명히 윤 대통령이 우리 당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우리 당 잘하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는데 왜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비대를 만드냐. 이걸 이준석 대표가 꼬집는 거거든요.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지 말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될 때예요. 예. 지금 이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도 겨냥해서 막 비판도 하고 대응도 할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사퇴하는 게 옳다는 걸 아는데 제발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누군가 가서 이준석 대표에게 무슨 사퇴라면 뭘 하겠다 말했다 조건 대지 말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 대표 고생 많았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당도 살고 이 대표도 사는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이 대표도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이제 대표직도 이제 사실상 잃게 되고. 아직 수사 중이니까 단언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2024년 총선에도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무슨 유죄나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려면 돌아올 어떤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대표가 사퇴를 하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을 위해서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이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준석 대표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스토리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제 최선의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윤석열 대표가 품어주면 제일 좋겠는데 앞서 때 두 번의 경우처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무에 관여하는 거를 국민들도 원치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 대행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권 대표가 조만간 이준석 대표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정치죠. 물론 정치 얘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퇴로의 명분을 좀 쌓아달라는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 말. 이렇게 논평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 측은 법적 투쟁도 하겠다, 가처분 신청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동시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여론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0여 명이 이른바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정상배, 양도구육 논쟁과 같은 집안 싸움의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비대위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지금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게 무서워서 지금 도려낼 걸 못 도려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원들도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본인들도 공감하면서도 비대위에 안 갈 수 없다. 1000여 명 정도. 사실 청년 정치하면 이준석 대표의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분이 많기 때문에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청년 당원들이 좀 동원된 청년 당원들이 아닌가 싶고요. 절차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괜찮다 이런 건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 당의 대표를 갖다가 변경하는데 이게 조그만 문제인가요? 당대표를 변경하는데 징계를 받고 정직 6개월 처분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이건
사고에 불과하다.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비상 상황이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해서 비상 상황이 됐는데 다시 사퇴를 했다라고 한 최고위원이 돌아와서 다시 이 사퇴하기 전에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퇴한 사람이 표결을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말이 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제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성정상 또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대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처다 이렇게 생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예.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전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행태들은 전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 분명히 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메시지 딱 하나였어요. 이 딱 하나로 어떻게 비상 상황이 되고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해서 제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청년 정치의 원칙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죽어가는 정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정확하면 제명이 아니라 해임 얘기입니다. 비대위 얘기하면. 설 변호사님. 네. 근데 저런 청년당원들의 말 말고도 지금 혁신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글쎄요, 감사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 근데 이제 앞서 여기 계신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비대위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지만 또 최재형 의원이 또 뒤늦게나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또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 해석의 어떤 법규 해석, 당내 어떤 이런 절차적인 법에 대한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저는 참 최재형 의원이 또 특히나 이 혁신위를 만든 사람이 또 이준석 대표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선거 이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혁신을 띄운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호응을 많이 받았었어요. 또 거기에 처음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또 최재형 의원이 또 선임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참 어찌 보면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전체 흐름에는 대세엔 정말 지장이 없는 어떤 그냥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어제 오늘 지금 어찌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청년 위원장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절차 위반의 문제가 굉장히 높다. 이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앞뒤가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냐. 이제 우리는 위장 사퇴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도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좀 정치력이 발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만 어찌 알겠습니다. 보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런 절차적 문제가 무슨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고수 네 분의 말을 좀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대세는 이미 끝났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자리는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계속 SNS에 수위를 높일 것 같고 이돈 의원처럼 누군가 가서 잘 설득을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안 보이고 김근식 교수님. 예. 그래서 그런 인물 가운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베트남 출장 중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뭔가 득보다 이런 거에서 실이 많다라고 했고 근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도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한 저 입장이 저도 비슷하게 동의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고 그다음에 화도 나고 참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국민들의 그 수많은 기대와 배려 속에 정권 교체 성공해서 지금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는 덧셈의 정치를 했으면 가장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핵관들도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체제라고 하는 집권 여당 사이에 계속 분란이 생긴다고 한다면 일단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정부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양당 간의 선택을 한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받아들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집권 여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빨리 가급적 수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는 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징계하는 것에는 반대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누구 탓과 누구 책임을 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지륵탕 싸움으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 수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좀 뒷받침을 하자. 그런 맥락이고 저는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도 좀 빠지고 윤핵관도 빠지고 저는 정말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지도부가 나서서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동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등장하길 바랍니다. 둘 다 빠지겠어요, 그런데?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 이제 수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준석 대표 해임 얘기까지 직접 거론이 됐는데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앞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권력설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경고에도 타이완을 방문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로 올 차례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대만 해협은 오히려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찾았고 오늘 총통도 만났고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인권 비판 메시지도 많이 내놨는데 근데 지금부터 갈등은 더 시작이다. 이도훈 의원님. 네. 피서객들 있는데 탱크 장갑차 보고 깜짝 놀란 현지 시민들 많을 텐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을 향해서 군사적 시위를 이제부터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만의 이른바 이제 양안은 늘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곳이긴 하지만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정말 이제 긴장이 그 일촉즉발까지 올랐죠. 사실은 이건 순수한 그 국제관계 외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가 조금 개입해서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으로서는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목적이 있고 시진핑 그 중국 주석으로서는 3연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런 국내 정치적 요소가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그 국제관계 외교라는 게 그런 국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문제는 이제 대만 양안의 그 저 갈등이 낸시 펠로시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특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면담을 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의 문제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굉장히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중 갈등이 최고조이기 때문에요. 우리 외교에도 윤석열 정부의 초기 외교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싱가포르를 거쳐서 펠로시 시장이 말레이시아 찍고 그리고 어젯밤에 대만에 도착해서 이 시간쯤에 이제 한국 비행기. 그러니까 아마 중국을 좀 멀리서 거쳐서 와야 또 외교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만나는 걸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만나는 걸 두고 오늘 대통령실이 되게 오락가락해서
또 비판이 나왔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 뭐 명분은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예. 휴가 중에서 자택에 머물면서 사실은 정말 편히 쉬고 있다, 또 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오는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과연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연히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을 만나는 건 뭐 기본적인 일정이 잡힌 것 같고, 금방 제가 받은 문자를 보니까 내일 오전에 권선동 대표는 지금 만나기로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 집권 여당의 대표는 만나, 원내대표는 만난다. 하원 의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만나는 일정이 잡혔고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과연 성사될 거냐 문제인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까 만남 일정이 없다고 했다가 또 사실은 고려 중이고 뭐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만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적어도 안보실장 대동해서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지만, 우리도 휴가이지만 일반인도 휴가지만 슈퍼 안 갑니까? 식당 가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쉬시더라도 낸시 펠로시 정도의 하원 의장이 저런 정도의 지금 동북아의 큰 이슈를 몰고 왔으면,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 나토 정상회에 가면서 일단 우리가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가치에 우리가 연대한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로서는 과거의 친중적인 입장에서 벗어난다는 걸 확고하게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서 김성환 안보실장 대동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 접견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조율 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대통령실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저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공식 이유는 휴가고,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분석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감안한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둘 다 설득력이 없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뭐 권력 서열 3위에다가 승계 순위 2순위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3인자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 그 중국의 3인자를 대통령이 안 만나주겠습니까? 휴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3인자가 왔어도 우리는 그 만나주는 게 저는 그 옳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3인자,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은 그 위안부 결의안의 사실상 주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 만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이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 이슈로 계속 갈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이슈도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대통령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선 조율도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얘기, 대만을 찍고 한국으로 오는 펠로시 의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서울대 교수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유튜버라니. 예. 첫 번째 댓글부터 센데요. 예, 또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휴가 덕에 평산마을 주민들도 조용히 휴식하겠네라고 하셨고요. 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뭐 이재명 의원 비판하신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아침 저녁 다르고 자고 나면 달라져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쉰 100일도 안 됐어요. 그 전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5개 댓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 저희가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예, 초등학교에 가는 나이를 만 5살로 1살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여론만 들쑤러 오면서 대통령에게 큰 부담만 줬다는 평가가 대체적인데요. 어제 현장 화면 그런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 책임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하나 더 얹어서 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저 간담회는 일단 예정이 없었고 뭐 소통 차원에서 혹은 뭐 대통령실도 공론화 얘기를 하니까 현장 목소리 좀 기울이자고 만든 건데 오히려 손만 뿌리치게 됐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지금 여러 권위가 많이 떨어진 느낌도 좀 들고요. 국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실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청문회도 없이 이렇게 임명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실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초등학교 만 5세도 입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도 없구나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0.25%로 굉장히 높은 음주운전 수치에도 불구하고 또는 도덕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명이 됐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한심하다 생각되고 실제 만 5세로 하려면 우리 초등학교 학급 수도 늘려야 되고 선생님도 늘려야 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 수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병렬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속함보다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들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뭐 빨리 변경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차를 무시한 어떤 이런 결정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졸속행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 오늘도 학부모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원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 한글을 몇 세에 배우시는지 아시나요? 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들어가기 전에 다 띄고 들어갑니다. 6살이 돼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이제 특수한 애들이지 않는 한 보통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면 커서도 느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굉장히 화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이런 정부의 무성의하고 이런 경솔한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역시 모르면은 용감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정책 제안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부끄럽습니다. 공문 하나 없이 어제 전화가 다급히 왔습니다. 이런 간담회 자리, 이 자리에 이렇게 불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너무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차관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공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요구하러 왔습니다. 오늘 자리도 뭐 차관 성토장이 됐네요. 이도원 의원. 네네.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다시 못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그 교육 전문가죠. 그런데 그 박순애 장관은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 인수위 시절부터 그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 교육 분야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워낙 노회해서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교육 분야를 잘 모르는 분이 가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에 합당한 분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라도 좀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5세 초등학교 입학하려면은 그 대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8시까지 돌봄 서비스 하겠다고. 근데 그거를 미리 다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죠. 지금 입학은 하고 그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장 맞벌이 부부부터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년 더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냐? 뭐 이 얘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뜬금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면 박순애 장관이 열심히 이 문제를 공부해서 지금 보이는 이제 민원인 같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던질 때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실수가 컸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개편돼야 된다, 당이 개편돼야 된다는데 만약에 정부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개편돼야 된다면은 교육부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여러 초기 동력에 여러 큰 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곧바로 뉴스 AI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